지금까지 금전 거래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제 다양한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의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금전 거래와 부동산 거래는 민사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 해두어야 할 일들, 그리고 판결 절차, 강제 집행 절차, 집행법상 강제 집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제 민사적으로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직접적인 소송을 하기 전에 직접적으로 어떤 반환 청구 소송이든 이런 소송을 하기 전에 해두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재산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그런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어떤 담보를 확보해 놓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어요. 가압류는 어떤 가압류된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등을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게 해서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경매를 통해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을 위한 제도가 가압류인 거고,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아닌 특정 대상을 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 등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제도예요. 대충 뭔지는 알겠죠? 이걸 확보해 놓는 제도라는 건 알겠는데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가처분 보면은 채권자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대상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잖아요.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가압류를 해서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채권이든 여기에 가압류를 해놓는 거를 가압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전 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하는 거고, 금전 채권 아닌 어떤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처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처분금지 가처분, 혹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뭐 이런 거 말고도 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 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그 가처분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한 가처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가압류 가처분을 해뒀어요. 내가 나중에 이겼을 경우에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해야겠죠. 소송인 거예요. 판결 절차라기보다 소송 절차라고 해야겠죠. 소송 절차는 소장의 작성과 접수, 그 다음에 재판 및 판결, 그리고 판결 선고 후에 절차가 있어요.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절차도 또 있어요. 살펴볼게요. 우선 소장의 작성과 접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소장은 관련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관련 법원이라는 거는 뭐 관할이 있는 법원이겠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은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요. 소장 부본이 뭐냐면 소장 그대로 그 사본을 부본이라고 하죠.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요.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전자로 하기 때문에 전자로 하기도 하는데 우편으로 하죠. 우편. 그러니까 전자화 되기 전에는 우편으로 피고한테 송달을 해요. 이 송달 과정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피고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반송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정 명령이 나오기도 하고, 정확한 피고 주소를 파악할 때까지 계속 소장 부본을 보내고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다가 피고가 딱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일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내가 이 소송 소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부정을 하고 다툴 건지를 답변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법원에 보내야 돼요. 이렇게 소장이 접수가 되고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변론 기일이 잡혀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그 변론 기일을 원고, 피고, 쌍방에게 통지를 해줘요. 변론 기일이 뭐냐면은 뭐 쉽게 말하면 재판이 열리는 날인 거예요. 이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몇 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린다. 그러니 그때 원고, 피고는 나오세요. 이게 변론 기일의 지정 및 통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원고와 피고는 이 소장에 대해서 혹은 답변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주장을 하고 답변을 하고 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항변을 하겠죠. 이런 항변 절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 과정에서 증거 조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요즘엔 변론의 집중이라고 해서 단시간 내에 변론이 끝날 수 있도록 너무 장기화되면은 권리를 제대로 보전할 수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변론을 집중해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변론을 집중해서 하고 그 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기도 해요. 내가 가진 증거가 어떤 사람의 어떤 증언일 경우에 그 증인 신문을 그 사람은 직접 법원에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하고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해요. 증거서를 제출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판사님이 어떤 그거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 서면은 아니면 양쪽에서 모든 증거 자료를 다 제출해서 더 이상 주장할 사항이 없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해요. 보통 판사님이 그럼 결심하겠습니다 하면은 변론이 종결되는 거예요. 결심이 뭐 이렇게 심리를 내가 뭐 종결한다 그래서 결심인 거예요. 그래서 결심이 된 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일을 잡고 판결을 선고하게 돼요. 그리고 판결문을 송달하게 돼요. 이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에는 뭐 진 사람은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기간 내에 항소나 상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판결이 확정이 돼요. 그러면은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소나 상고의 기간은 반드시 준수해서 그 안에 다퉈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판결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판결이 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A는 피고는 원고에게 뭐 1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자기의 권리를 보전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뭐 판결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피고가 돈을 준 건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또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피고가 바로 그 판결문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원고는 강제 집행 절차로 들어가게 되죠. 이 강제 집행 절차는 쉽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나의 돈을 확보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강제 집행을 위해서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야겠죠.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를 찾아내야지 그거에 대해서 집행을 할 테니까. 그래서 승소 판결을 얻었더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디에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산 명시 제도가 있고 재산 조회 제도가 있고 그리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재산 명시 제도는 채무자가 확정 판결 혹은 화해나 조정 조서,
확정된 지급 명령 등에 의한 금전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돈을 판결이 났음에도 돈을 주지 않을 때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보과 강제 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재산 명시제도라고 해요. 채무자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뭘 갖고 있는지 한번 밝혀봐라. 이걸 요구하는 거를 재산 명시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 조회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혹은 재산 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 목록을 제출할 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했는데 거짓 재산 목록을 낸 경우, 그 다음에 채무자가 낸 재산 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다른 재산을 더 찾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 상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자의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재산 명시는 채무자한테 너가 가진 거 솔직히 얘기해봐라, 이런 제도인 거고, 그런데도 채무자가 솔직하지 못한 경우, 혹은 채무자가 얘기한 것만 가지고서는 채권 전체, 집행채권 전체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가 재산조회제도예요. 다음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라는 게 있는데, 채무자가 어떤 금전을 지급하라고 명한 판결 혹은 지급명령이 확정, 그리고 하해 조정조서가 작성된 후에,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권한이 생긴 후에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다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강제 집행은 쉽게 얘기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현금화하고, 그리고 이 현금화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그런 3단계로 구성이 돼요. 근데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는 절차에는 동산에 대한 집행, 부동산에 대한 집행, 혹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이런 집행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 이제 집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보통 이 소송에 있어서 일반적인 소송 말고 소송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좀 더 간편하게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간편한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제도가 있고요. 지급명령제도,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급명령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민사조정제도가 있어요.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 상관없어요. 그렇지? 아무튼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자, 예전에 2천만 원이었다가 3천만 원으로 이제
증액이 됐는데 왜냐하면 물가 가치가 변화하니까요. 자, 그럼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청구라고 했는데 그럼 3천만 원은 소액 사건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국어 문제죠.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3천만 원은 초과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에 대한 청구도 소액 사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송 기술적으로 나는 이거 소액 사건 말고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가고 싶다 하면은 3천만 100원을 써요. 그러면은 소액 사건으로 안 가고 이제 일반 보통 재판 절차로 가는 거죠. 네, 빨리 받고 싶다 그러면 3천만 원을 쓰는 거고 그 이하를 쓰면 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소송 절차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소액 사건 심판 제도의 어떤 절차적 특성을 보면은 우선 간편한 소송 제기, 간단한 서류 작성으로 할 수 있고 대소가 가능하고 소제기가 일반 소송에 비해서 간편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속한 재판. 보통 소송을 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한 3년 정도 가는 사건을 봤어요. 한 신급에서. 왜 그렇게 가냐면 소를 제기했는데 우선 기일이 잡힐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첫 기일이 잡힐 때까지, 첫 재판이 열릴 때까지. 그게 보통 6개월 가는 경우도 봤어요. 또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법원 재판 얼마 전에도 이제 법원이 휴정을 들어갔거든요. 코로나 법원 내에서 발생해가지고 2주간 휴정이 들어갔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법원이 휴정을 한다든지 또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은 재판이 미뤄질 수밖에 없겠죠. 기일도 안 잡히고 그래서 기일 잡히는 데만 1년. 근데 기일이 잡혔어요.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 보통 판사님들이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재판부를 옮기시거든요. 그러면 판사님들이 거의 다 끝까지 갔는데 판사님들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심 안 하고 딴 데로 가시면은 새로운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 그분이 또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물론 이제 변론을 갱신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복잡한 사건은 꼼꼼히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다가 또 1년. 그래서 거의 재판이 끝나갈 무렵 그분이 또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러면 또다시 1년. 이런 식으로 보통 3년까지 3, 4년 가기도 하고 보통 재판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재판은 어떤 재판 지연의 문제가 있는데 소액사건 심판 같은 경우는 우선 금액이 크지 않고 단순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래로 끝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다. 그럼 소액사건으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의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인 보통 재판은 변호사만 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아니면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는데 소액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직계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리가 가능해요. 그런 특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 공고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제가 뒤에도 있는데 지금은 이행 공고는 뭐냐면은 3천만 원 이하 단순한 사건인데 판사님이 그냥 소장 딱 보고서 이거는 증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면은 기일 열기 전에도 이행 공고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행 공고로 피고는 원고에게 뭘 지급하라든지 아니면 얼마를 지급하라든지 이렇게 공고를 내려요. 그래서 만약에 쌍방이 그걸 받고서 이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확정이 되고 이것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기일이 열리지 않고서도 끝날 수 있겠죠. 신속한 재판, 1회 기일로 끝난다.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소액 심판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에요.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채권자가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해요.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게 있으니 채무자는 나한테 돈을 달라 지급하라 이런 지급 명령 신청하면은 법원이 그냥 그대로 지급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어떤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 제출해야겠죠. 그러면 법원이 보고서 이건 어느 정도 사유가 있어 보인다 싶으면 지급 명령을 해요. 그러면 채무자가 밑에 나오는데 채무자가 지급 명령을 송달받고 이의 신청하지 않은 채 2주일이 경과하면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채무자는 그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지급 명령에 의해서는 강제 집행 신청도 가능해요. 지급 명령이 약간 독특한 게 이렇게 확정된 금원은 기판력은 없어요. 대신에 집행력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판력이 없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어요.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더라도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다툴 수 있어요. 대신에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 지급 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급 명령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확정보다 끝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다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대신에 좀 더 간편하게 어떤 채권자의 어떤 권리 보전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채무자가 돈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 경우 활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겠죠. 아무튼 다툼의 여지가 적거나 증거가 확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함으로써 그냥 바로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다음으로 민사조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3자인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타협 방안, 조정안을 마련하여서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공고하는 방식을 민사조정제도라고 해요. 조정이 성립돼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로 볼 수 있고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조정이라는 건 여러분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소송으로 가기 전에 어떤 조정에 대해 신청서를 접수하면은 조정 담당 판사님이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조정위원회에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을 가진 위원분들이 하신 경우 하거든요. 민사 조정을 통해서 조정이 성립하기도 하고 조정이 성립한다는 것은 쌍방이 어떤 합의를 하면은 쌍방의 의견을 일치하면은 조정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 쌍방의 의사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조정 담당 판사님이나 조정위원회에서 쌍방의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에 타협 조정안을 마련해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런다고 이제 조정이 확정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그 조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은 다시 재판을 가든 소송을 하든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또는 조정 불성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정 불성립의 경우 혹은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의한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소송으로 가겠죠. 이런 단계를 통해서 민사 조정으로 조금 더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금전거래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강의를 이제 마칠 건데요. 우선 제 강의안은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법무부와 법교육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강의안들이 있어요. 그 강의안을 기초로 해서 제가 수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 첨가하고 좀 업데이트를 해서 만든 강의안이고요. 이 강의안을 보시고 싶으면 법무부나 사이트 가면 아마 이런 강의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금전거래와 부동산 거래,
굉장히 중요한 거래임에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면서 거래를 해서 때로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도 계시고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법에 대해서 알면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리하기도 하고 어떤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은 조금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문의를 하셔갖고 여러분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또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도움을 받으시고 아니면 주변에 어떤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셔갖고 여러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좋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충남대학교에서 법정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많이 주셔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되게 좋았고요. 제가 미력 하나만 저의 강의가 여러분 일상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